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50플러스 세대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소통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제 이름은 시니어 마이스터 전종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또 뵙게 됐네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자 할 주제가 이제 소통법에 대한 주제인데요. 네, 여러분이 뭐 소통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아까 시니어 마이스터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 브랜드인데요. 저는 이제 시니어 마이스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50 플러스 세대에 관심을 갖고 50 플러스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그분들의 진로와 또 앞으로 또 제2의 또 새로운 또 창직, 또 창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마이스터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제2의 시니어 마이스터, 제3의 시니어 마이스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썼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 이름으로 여러분도 같이 성공의 날개를 한번 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소통. 정말 우리가 한 10년 정도 전부터인가요? 정말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 사실 소통,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소통이 잘 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소통의 문제에 부닥칠 때가 정말 많은데요. 저도 사실 대한민국의 남자지만 사실 가정에서나 또 직장 또 사회에서 소통하기는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또 그동안 우리 내 몸뚱이 하나만 믿고 열심히 또 살아왔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목에 기술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테크닉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 삶의 그런 모습, 그 속에서 숨겨져 있는 내 전체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소통의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뭐 제가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전달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 자신 스스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가정에서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일단 온라인 소통 얘기하기 전에 가정부터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소통 잘 되세요? 예. 사실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소통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페이스북에서 또 인스타그램에서 카카오톡에서 카톡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 이런 데 보면 엄청 소통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들 보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댓글 많이 남겨주고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거든요. SNS에서의 모습은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피상적인 또 일부러 인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진짜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게 진짜 소통의 모습이 아닌가 또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다 50 플러스 세대이실 텐데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유 있으셨어요? 또 삶에서 또 만족감을 좀 느끼고 살아오셨는지요? 사실 저도 50 플러스 세대입니다만 사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죠. 직장생활 열심히 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퇴직해서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퇴직해서 또 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요, 지금도 뭔가 굉장히 열심히 배우러 다니세요. 지금도 많이 배우십니다. 열심히 배우러 다니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배우세요? 이거 왜 배우러 다니십니까? 또 돈 들여서 이거 왜 배우세요? 물어보면 그거 배워가지고요, 뭐 또 열심히 배워서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또 직장인을 또 구해보려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게 즐기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뭐 SNS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뭔가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 삶에 여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한테 스스로에게 좀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또 내 자신을 열심히 또 달궈서 또 새로운 일에 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50% 세대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저 한 번쯤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보면 여러분이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내 자신한테 스스로에게 칭찬을 좀 돌려보고 위로를 한번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손을 들고 한번 가슴을 한번 살짝 때리면서 내 자신한테 칭찬 한번 남겨보시죠.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칭찬 한번 돌려보세요. 아, 정말 난 잘했. 내 이름을 불러보면서 나 정말 잘했다. 나 잘 살아왔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 내 자신한테도 휴식을 줘야 되고 내 자신도 이제 뭔가 여유를 좀 가져봐야지. 그게 돈이 많아서가 여유가 아니고요.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 이후에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는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 이제는 그런 거 가져봐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보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다시 또 내 자신을 더 열심히 또 굴려가지고 뭔가 또 자식한테 뭐 더 해주고 또 누구한테 더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일단은 좀 한켠으로 좀 물려두고 내 자신한테 한번 내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주제가 소통인데요. 자, 진실되지 않으면 또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소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불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통, 내 진정한 소통이죠. 사실 저도 직장생활 한 20몇 년 정도 하고 이제 나와서 지금도 프리랜서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억지로 했던 소통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원하지 않았는 회식에도 참석해야 됐고 또 원하지 않는 말도 상사 앞에 가서 해야 됐었고 참 사실 살아간다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네, 그런 걸 이겨가면서 다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근데 이제는 좀 뭔가 가정에서조차도 뭔가 내 모습을 진정으로 한번 드러내고 싶은데 SNS 많이 하고 계시죠. 요즘 특히 50% 세대분들 보면 유튜브에 미쳐 계신 분들도 많고 미쳤다는 표현보다도 유튜브 중독이 되신 분들도 많고 페이스북에서 정말 친구 모으기에 혈안이 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그 SNS에 나타나는 모습들 보면 다 행복한 모습들, 기쁜 모습들, 뭐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즐거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 많이 보고 계시죠? 그게 그분들의 진짜 모습일까요? 사실 SNS에 드러나는 모습들은요 그분들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또 안 좋은 것은 올리지 않잖아요. 좋은 것만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신과 비교해 봤을 때 스스로에게 너무 위축감을 가지거나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그 모습에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그 모습에 내가 또 열광하거나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것은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우리 성인 한 명의 내 마음속에 어린아이 한 명이 산다고 해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린아이 한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 어린아이가 언젠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 갔을 때 확 드러나서 나타날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확 진짜 어떤 주제가 없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한번 내가 마음속으로 확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고 화를 내보고 싶을 때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막 뒹굴어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성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씩 다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아이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혹시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어린아이가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술을 먹었을 때나 이렇게 내 이성이 흐트러졌을 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그 소통이 일치가 됐을 때 내 자신이 솔직해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요, 몇 년 전에 한 5년 정도 됐네요. 조선일보에 실렸던 사진 한 장입니다. 그 사진은 공항에서의 대기 중인 가족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가족의 모습은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의 가족의 모습인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우리 모습하고도 사실 똑같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네, 다 일렬로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공항에서 한마디 대화가 없어요. 다 앞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도 예전에는 음식점에 가시면 애들 뛰어노는 모습들 때문에 부모들이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식당 가면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식당 가면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애들 뛰어놀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요즘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하나만 안겨주면 그냥 반사 다 끝납니다. 조용하죠. 그냥 부모들끼리 그냥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하나. 자, 그게 진정한 소통의 모습일까요? 그게 아이들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휴대폰에만 맡겨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능 마법사 같은 그런 모습. 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또 한 장의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 2014년도 9월 달에 중국 충칭에 새로 문을 연 스마트폰 전용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최초로 문을 연 스마트폰 전용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간판 같은 게 없어요. 입간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래만 보고 걸어도 전혀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스마트폰 전용 도로라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도로거든요. 자, 이게 참 뭐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강남 같은 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도로에, 젊은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에는요, 입간판보다 바닥에다 표시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에 광고물 막 다 붙여놓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닥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앞을 쳐다보지 않고요. 요즘 서울에도 지하철에도요, 지하철에 보면 벽이나 천장에 예전에 광고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광고가 별로 없어요. 광고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면 광고를 보기 위해서 천정을 보거나 앞을 보지 않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니까 광고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광고 시장이 다 바뀌고 있어요. 내 시선 눈높이의 정도까지만 광고가 위치하고요. 천정이나 이런 끝쪽에 이런 데는 광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그러면 우리 소통의 모습도 스마트폰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갇히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들, 과연 이게 진정한 소통의 모습일까?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밥 먹을 때도 대화를 하십니까? 가족들이 혹시 다 각각 스마트폰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의 온라인의 소통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가족끼리 심지어 그런다고 그러죠? 연인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커피숍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앉아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요. 둘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나누는데 뭐요? 카톡으로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이게 우리의 현재 소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도구도 좋아지고 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정말 최첨단의 IT 기기가 이렇게 정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온라인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할,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손주들, 또 때로는 손주들, 또 주변의 아이들, 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들은 오프라인 소통하는 것보다 온라인 소통이 더 익숙한 세대거든요. 자, 그 세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실 텐데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이분은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미래학자이기도 한 마크 프렌스키 박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오셔서 강연회도 한번 대학에서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이분은 교육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요, 정말 특이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미래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의 전공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공이 화학이에요. 화학과.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화학 공부를 하다가요, 부모님이 이제 전공을 정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대학 다니다 너무 전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불어를 딱 들어보는데 프랑스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를 다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도 유학도 갔다고. 그러더니 다시 또 음악에 빠져가지고 음악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러다 경영학으로 바꿨고, 경영대학으로 또 다녔거든요. 경영학으로 바꿨고, 그러더니 또 지금 결국은 교육학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죠? 그리고 좀 실패했다 이런 용어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요, 세계적인 논문 100여 편 이상을 발표한 세계적인 교육학자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분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과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네 부모들은 나를 마치 원숭이 동물원처럼, 마치 애완견처럼 다루더라. 다 정해주고,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그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소통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어떤 삶에 대한 모습, 이런 것을 본인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곡점이 돼서 정말 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대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만든 유명한 신조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요즘 세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죠. 스마트폰 열심히 배우는데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 금방 까먹어, 잘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 이분이 정의되는 유명한 신조어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얘기한 게 뭐냐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인데요. 디지털 원주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그러면 영어가 될까 안 될까요? 아무리 여기서 영어를 20년씩 공부했어도요. 막상 미국에 가면 절대 영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서 40년 더 살았어도요. 조금 들리는 건 되겠죠. 근데 막상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 바로 외국인인 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필리핀에서 사시거나 뭐 베트남 여러 나라에서 하신 분들이 국내에 많이 시집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다문화 가족들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셔도 여러분이 그분들 얼굴 보지 않고도 말만 들어도 아, 이분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주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이주민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소리만 들어보면. 왜? 그분은 원주민이 아니니까. 디지털 세상에도 원주민과 이주민이 있어요.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도 이주민이 있고 원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세대, 1997, 8년 세대 그 이후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1998년, 97년도 이전에 다 태어나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우리는 다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주민이요.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이주민과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이고 우리는 이주민이에요. 그러면 이주민들은 열심히 해도 금방금방 까먹죠. 스마트폰 새로운 거 배우고 적응하기 정말 힘들죠. 왜?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손주들은 다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이에요. 당연히 들어가 안 되죠. 생활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사진 우리 현상 인화된 사진들 많이 보시고 요즘은 인화된 사진 별로 보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손으로 직접 인화된 사진을 만져보지 않은 세대예요. 요즘 졸업할 때도 앨범 말고는 정말 사진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으로만 본 세대거든요.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입니다. 자, 이 세대들은요, 컴퓨터를 보고 성장했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모든 일을 다 하고 모든 것을 접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한테 우리가 지금 학교 가서는 옛날 방식, 아날로그 방식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대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가르는 게 바로 디지털에 대한 경계선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정말 이 세대가 정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등이 생길지 정말 예측이 안 되거든요. 자, 이 세대들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누고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두분서 스마트폰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한테 배워야만 스마트폰을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50% 세대들은. 그럼 디지털 이주민은 우리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디지털 기기들을요? 원주민한테 배워야 된다고? 아니에요. 디지털 이주민들은 원주민한테 배우면 되게 마음 상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걸 또 모르지? 이러고 되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도 원어민한테 배우면 바로 배우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분들 겁먹기도 하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다룰 수 있는 같은 이주민한테 배우셔야 동병상련도 되고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실 때도 여러분 동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50+ 세대 분들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빨리 배우실 수 있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설명도 잘 해주세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이 기기가 점점 확산되면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 디지털에 대한 문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이런 갈등이 더 커지는 문제도 있어요. 최근에 발생됐던 N번방 문제,
그래서 텔레그램이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데 이 이주민 세대들이 그 말을 듣고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오해를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도 이제 스마트폰 강의하면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미 소개도 해드리고 있었던 건데 쓰라고는 안 드렸어요. 이게 사실 그때만 해도 정치인들도 많이 쓰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1분, 뭐 2분, 뭐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카톡처럼 대화를 나누는 건데 내가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1분 해놨다. 그러면 1분만 되면 내가 쓴 글씨가 위에서 막 지워지는 게 보여요. 계속 쭉 지워집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거든요. 비밀을 좋아하고 흔적 남기를 좋아하지 않는 요즘 세대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변태적으로 흘러와서 그게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음란물을 유통하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거죠. 사실 사람들은 그런 틈들을 노려가지고 그런 음란물이나 이런 안 좋은 그런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가 그런 디지털 폐해도 좀 있지만 또 알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좋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또 온라인 사회에서는요, 온라인 세상에서는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걸 카피해 오는 것도 범죄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이해하는 것, 단순하게 소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해한다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이해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녀나 또는 이제 집에 어린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갈등이 참 많죠. 왜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또 인터넷 뭐 이런 거 보는 거 쓰는 것을 가지고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해서 갈등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쵸? 억지를 꺼내서 또 하고 막 계속 그러죠. 밤에 숨어서 몰래 이불 속에서 휴대폰 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죠. 사람들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1분만 더 증후군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1분만 더 증후군이라고 해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시간 왜곡 현상이라고 해요. 시간에 대한 왜곡이에요. 시간을 몰라요.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이 더 심하면 갈 것 같은데 의외로 디지털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왜곡 현상이 생겨요. 거기서 말하는 1분만 더라는 건 진짜 1분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 아날로그 세대가 생각하는 1분하고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1분만 더 하면 1분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는 1분으로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은 그게 1분이 아니에요. 한 타임, 한 번 가져서 쓸 수 있는 시간, 그거를 걔네들은 1분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거를 1분만 더 증후군이라고 해요. 여기 한번 빠지면요, 말끝마다 1분만 더, 1분만 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용어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아날로그 세대한테는 좀 필요한 거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조르는 그거를 부모가 이기지를 못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결국은 그렇게 또 왜곡이 돼서 계속 거기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합니다. 요즘 최근에도. 자, 여러분 온라인에다가는 어떤 글을 올리세요? 여러분 평소 때 올리실 때 페이스북, 트위터 어떤 거 쓰세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굉장히 많죠. 온라인 소통 도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 쓰고 계세요? 뭐 어떤 SNS 쓰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해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로 SNS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 이게 소셜 미디어라고 보통 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만 SNS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소 때 어떤 것을 쓰고 계세요?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쓰시죠. 특히 요즘은 최근에는 모든 게 다 유튜브로 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유튜브로 통한다. 요즘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방송도 유튜브로 보고 계십니다만 다 유튜브. 흔히 말하는 너튜브. 다 몰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지금 또 유튜브에서 최근에 또 중국이 만든 중국 마이댄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틱톡으로 또 최근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영상도 길다 이거죠. 15초짜리 영상. 틱톡. 거기에 다 몰려도 빠져들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1분도 길어요. 15초짜리 영상을 보고 열광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근데 인터넷에 온라인에다 어떤 글을 올리느냐, 어떤 사진을 올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글 하나 올리기만 하면, 근데 정치적인 글들은 또 굉장히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정치적인 글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진영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는, 온라인에 올리는 그 정치적인 표현만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상처
요즘 애들 쓰는 용어로 마상,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앞에 화면에 여러분 용어 하나 나오고 있죠. 어떤 용어일까요? 호모 커뮤니쿠스라는 말입니다. 자, 예, 생각하는 인간이 있다면 또 정치하는 인간도 있고요. 그 사이에서는 소통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통하는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모 커뮤니쿠스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난 정치하고는 안 관심 없어. 그런 사람도 사실 정치적이에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정치적인 겁니다. 사람은 다 정치적인 의식을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정치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데요. 그것이 있어야 실제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정치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시간,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는 소통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호모 커뮤니쿠스. 자, 소통이 없다면요,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소통을 하지요. 소통합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반려견도 소통하고요. 반려묘도 소통합니다. 여러분이 안아주지 않고 여러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되게 삐져요. 저도 집에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얘네들이요, 반응을 안 보여주면, 얘들아, 끝까지 제 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끝까지 제 반응을 보여달라고 난리예요. 동물들도 소통하려고 합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몸으로 표현하지만, 사람도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도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싫은 사람, 난 그런 게 싫은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도 소통하기 싫으면 맛 수 없죠, 그러면. 그럼 산속에서 살아야죠, 어쩔 수 없죠, 산속에서, 정말, 자연 속에서, 나는 자연입니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소통하고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m 이상 떨어지라고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진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마음만큼은, 온라인에서만큼은 서로 가까워지는, 오히려 더 그런 소통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로봇이 발달돼서, 자, 면접도 이제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고, 로봇이 본다고 하고, 자, 모든 거 다 로봇이 한다고 해요. 장사 서빙도 로봇이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운전도 로봇이 하게 되고, 벌써 이제 무인 전철이 다니잖아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한 5년이나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도 또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기사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자, 그러면 사람의 영역이 도대체 뭘까요? 자, 앞으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만의 영역이 있죠. 사람은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기계와 다른 점은. 소통으로서 행복해진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디어 시대가 됐는데요. 이제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1인 방송국 시대.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내 채널을 가질 수 있고, 내 방송국을 따로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소통의 채널이 넓어졌어요. 훨씬 많아지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얻는 정보보다도 요즘은 온라인에서 얻는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다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미디어가 굉장히 위력이 이제 커진 시기가 됐죠. 파급력도 커지고요. 또 그만큼 가짜뉴스도 많아지고, 그래서 또 책임도 많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마샬 맥클루번은요,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미디어가 메시지입니다. 어떤 미디어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특성 자체가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어도요, 미디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내가 책으로 글로 써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같은 것 같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전혀 다르고요. 그 의미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과거에는요, 몸으로 하던 것을 텍스트로 옮겨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전기를 활용하게 되면서부터는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점점, 그쵸, 화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점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홀로그램을 해가지고 진짜 먼 사람한테까지, 먼 곳에까지, 마치 우리가 스타워즈 영화 보면은 이 홀로그램 같은 기술로 해가지고 사람이 여기 없어도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입체로 나타나서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의 의과대학에서는요, 해부 실험에 대한 기초 해부 실험 실습을 홀로그램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좀 더 내가 올리는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글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가끔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청문회나 이런 데 할 때 보면, 또는 장차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과거 내가 올렸던 글로 인해서 막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앞으로는 비일비재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올리는 글 하나하나가 그게 나한테 좋은 글씨가 돼서 나한테 오히려 되려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올릴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온라인이라고 막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소통을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SNS에서 인원수, 즉 팔로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1번은 그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SNS에서 인원수, 팔로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가끔 팔로워를 모으기 위해서 또 내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라고 그러죠. 패친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에 아주 몰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페이스북의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내가 1000명의 친구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4951명입니다. 현재 있습니다. 1951명. 500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가 많으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나와 4950명에서 소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SNS를 연구하는 많은 사회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이런 온라인에서 그 팔로워 또는 그 친구와 소통하는 인원수는요. 전체 인원수의 0.7에서 0.5% 정도? 0.에서 0.7. 좀 활발한 사람은 1% 안쪽 정도. 요 정도로 내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1000명이란 몇 명이에요? 10명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숫자하고 내가 실제로는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제로 봐보세요. 내가 글을 올려놓고 나한테 좋아요 해주고 댓글까지 남겨주는 사람은 몇 명일까? 한번 봐보세요. 물론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있지만 실제로 소통까지 이루어지는 사람은 정말 극히 적습니다. 인원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만 관심을 가져요. 사람은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그걸 내가 강요할 수 없어요. 이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글을 쭉 봐나갈 때 있을 때 담벼락이라고 그러죠. 그걸 쭉 사람들이 보아나갈 때 SNS에서 머무는 시간이 1초가 안 돼요. 바로바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내가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내 좋아요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주목받기 위해서 자극적인 사진, 글도 제목을 그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주목받는다고 해서 그 의미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최근에 미스터 트롯 인기를 끌고 특정 방송이긴 합니다만 미스터 트롯의 인기를 끌고 거기에 탑7에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쏟아져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아마 그 저작권 때문에 아마 좀 시끄러지긴 할 겁니다. 분명히 요즘 유튜브의 핵심, 요즘 논란이 바로 그거거든요. 저작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영구히 못할 수도 있어요.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올릴 때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제목과 내용. 왜 그렇게 올리죠? 그건 바로 뭐냐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과연 조회수를 높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실되지 않은 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온라인 사람도 똑같아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진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 나만의 이야기를 다루셔야만 저작권의 문제에서 안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의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유튜브에서 돈 번다더라 해가지고 가서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해이고 쓰레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영상들 중에서 칠할은 쓰레기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역자 중에서는. 그만큼 다 중복된 거, 남의 거 갖다 베낀 거,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은 전체에 페이스북도 포함합니다. 전체에 5%가 안 된다는 거죠. 콘텐츠를 새롭게 생산하는 사람 5%가 안 되고요. 나머지 70%는 갖다 베끼는 사람. 30%는 그거 보고 그냥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컨텐츠 5%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가짜 뉴스도 포함합니다. 가짜 정보, 엉터리 정보. 실제로 가짜 정보 때문에 코로나19 한참 일어나고 있었을 때 가짜 정보에 믿어가지고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렸던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가짜 정보가 우리한테 미치는 폐해가 크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소통한다는 얘기는 내가 올린 글로 인해서 같은 많은 사람과 서로 글을 나누면서 그 사람과 진정한 교류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바깥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화여대 모 교수님하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갔다 온 것을 제목을 자세하게 올렸더니 그분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저거 페이스북 친구였지만 교류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분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과 주고받게 됐더니 그분이 자신의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쓴 걸 저한테 책을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부터 또 그분의 저는 글에 들어가서 보고 댓글 남기고 그래서 그분과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10번, 20번 만났던 분들보다 또 학계의 동문 선후배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소통은요, 나의 진정성적인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패친을 페이스북 친구 또 팔로워를 걸러내셔야 돼요. 필요 없는 광고를 막 올리는 광고만 올리는 사람,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남의 것만 계속 퍼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류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류하지 마시고 공개한 만큼 어떤 사람들도 내 정보 누가 퍼가면 어떡하지? 근데 온라인에서 내가 공개하는 만큼 사람들도 공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겨우 친구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이름만 공개하고 나는 밑에 친구고 뭐고 내 게시물 아무것도 공개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공개 안 한 사람만 나한테 와요. 절대 친구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개하는 만큼 오는 겁니다. 근데 비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비밀 공개하지 마세요. 딱 필요한 것만 공개하세요. 학력 공개하기 싫으면 공개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공개하라고 의무화된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시면 돼요. 단 공개한 만큼의 그거의 가치를 둔 사람들만 친구로 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신 나는 요만큼 공개하면서 이만큼 공개된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결국 내가 내놓는 것만큼 주는 만큼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베푸는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도 똑같습니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지 않는데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앗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이죠. 온라인에서도 똑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내가 좋아요해주고 내가 댓글을 남기는 만큼 그 사람들도 나한테 친구로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 강조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숫자 의미 없는 숫자 있죠? 다 지금 걸러내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교류를 하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4,951명이나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소통합니다. 아니죠. 저도 지금 계속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친구 신청이 들어와서 걸르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걸러내고 있어서 한 3,000명 정도 줄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과 교류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람과 교류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관심을 보여준 사람한테 댓글로 남기세요. 좋아요만 하지 마시고 댓글을 남기세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는 1차적인 시작은 바로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그램 친구 이런 친구들을 걸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제목 나가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의 카톡방을 만드세요. 두 번째 카톡방. 자, 친구들하고 뭐 온갖 사람들하고 카톡방이 진짜 많은데요, 가족하고의 카톡방이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가족 전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 5명, 여러분 가족 카톡방을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고 있는 일, 바깥에 나가서 내가 누굴 만나고 했던 거죠, 가족 카톡방에 사진을 올리세요. 가족이 안 가면 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올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가족들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단 가족들의 사진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함부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가족들의 동의가 없는 한은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그분 개개인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지내는 모습을 하나씩 올려보면 반응이 없어도 그냥 놔두기만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족들과 소통하는 1차적인 방법, 가족 카톡방을 만드시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 내가 지내는 모습들을 바깥에 누구 만나고 뭐하고 하고 그냥 설명 달지 마세요. 그냥 올리세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가족 온라인 소통 방법은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올리세요. 그러면 다 그걸로 소통합니다. 심지어요, 카톡방에서 우리 가족이 뭐 사진 하나 올렸어요. 이모티콘 하나만 올려줘도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다. 점점점만 남기세요. 점점점. 그 점점점에는 정말 많은 사연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반응을 보여주는 거. 요즘 애들 용어로 반응 보여주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자 보냈더니 씹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요즘 쓰는 용어로.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뭐든지 답변을 남겨주시는 거. 하나씩 하나씩. 네.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밴드에다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가족 밴드를 하나 만들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밴드는 대부분 보면 밴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기 때문에 내 가족 밴드에 어떤 게 올라오다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밴드는 크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카톡에 해놓게 되면 서로 저장도 할 수 있으니까 카톡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SNS 여기 가셨을 때는요. 좋아요만 하지 마시고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요걸 세 번째로 드립니다. 자, 댓글 남기기. 좋아요만 하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는요. 댓글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과 온라인에서 소통하세요? 할 때 좋아요를 남겨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뭐 40개, 50개 남겨주는 건 중요한데요. 댓글 하나가 100번의 좋아요보다 훨씬 위력이 큽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댓글 하나가. 댓글 쓸 말이 없는데요. 정말 댓글에 할 게 없으면요. 그냥 꽃 하나만이라도,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만이라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댓글이에요. 정 쓸 게 없으면. 그냥 감사합니다도 돼요. 어떤 분 생일이에요? 생일 매일매일 올라오거든요. 생일입니다.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노는 돌아가셨대요. 내가 그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나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삼가 이렇게 조립하면 이렇게 글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하나, 그거 하나가 바로 여러분과 그 사람을 소통하게 만들어요. 실제로요, 제가 그렇게 별로 몰랐던 분이었는데 그냥 페이스북 친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댓글에다가 그분 뭐 부친 들어가셨다고 했을 때 그분에게 삼가 오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준 거 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그분이 그 댓글을 남긴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를 다 같은 글이죠. 사실 내용이 똑같은 건데도 꼼꼼히 읽어봤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애경사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글을 하나 남겨놓은 그 댓글 하나하나가 그 사람과 소통하는, 진정으로 소통하는 길이 됩니다. 그거 하나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기관 같은 데서는요, 가르치는 데서는 거기서 이런 훈련도 해요. 조떼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떼공이 뭔지 아세요? 좋아요, 댓글, 공유. 네, 이거를 잘하자 이거죠. 이걸 잘해야 소통한다고. 근데 저는 공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일 좋은 게 저는 좋아요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댓글 하나가 한때 우리 이제 이런 온라인의 이런 활성화돼 초창기 때는 댓글이라고 안 하고 덧글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지금 댓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댓글 우리말이고 참 친숙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남겨주시면. 그 좋아요도 그냥 좋아요 하지 말고 최고예요. 좋아요 다음에 최고예요. 이제 빨간색 하트 모양, 기왕이면 남들과 다르게. 이거 하나하나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좋아요보다는 댓글을 남기자.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져주자.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 특히 애경사 올라오는 거, 자기가 자기 애경사 올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또 축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톡은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카카오톡은. 위로 쭉 지나가 버리면 안 보게 돼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의 페이스북 친구를 다시 한번 일본 나가서 팔로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숫자보다도 정말 진실하게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시고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통의 어떤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줍니다. 그거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카톡방을 만드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가족 카톡방을 만드셔서 가족과 카톡으로 소통하세요. 카톡으로 먼저 하세요. 특히 오프라인에서 우리 대면 우리 얼굴 마주보고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대화가 잘 없으신 분들 억지로 얘기하자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아집니다.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부터 소통하세요. 하나씩. 평소 때 소통 안 하셨던 분들은 그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저 남자지만
예, 혹시 퇴직 이후에 집안일을 잘 안 도우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하다가 설거지라도 하다가 그릇을 깼다. 아 괜찮아요. 뭐 잔소리 들어도 반응 보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그런 집안일을 참여하는 데서부터 하나하나 진정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옛날에 보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나도 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 세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경험 많고 사회적으로 겪어왔던 일이 정말 많은 세대잖아요. 근데 그거에 절대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예전 세대가 늘 하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이래? 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라떼라고 그러죠? 라떼는 말이야.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네. 그게 소통을 가로막는 용어입니다. 쓰지 마시고 지금은 지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걸 내 방식대로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에 봤을 때는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하나 발견된 것이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 써있을 때잖아요. 옛날에 정말 고대 문자가 쓰여있는 게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을 때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썼을 때잖아요.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이나. 지금 바라봤을 때는 다 못마땅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디지털 세대하고 소통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셔야 돼요. 요즘 애들 PC방 가고, 요즘 흔히 말하는 P방, 요즘 애들 거기만 몰두해 있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데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PC방에서 게임 몰두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애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낼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무조건 그걸 차단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뭘 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오히려 또 그걸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의 소통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3가지를 제시해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호모 커뮤니쿠스, 소통하는 인간입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쳐도 소통에 멈춰서는 나라도 돌아가지 않고, 국가도 돌아가지 않고, 우리 가정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소통은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규칙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 소통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 주체에 우리 50+ 세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수고하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걸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만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